먼저 이사님께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한 말씀 들어볼까요? 그래도 코스닥이 막판 힘을 내서 상승 전환한 것도 저는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승 전환했어요? 저는 어제부터 사실은 이제 삼성전자 주가 차트가 21선 돌파하느냐 안착하느냐 그걸 계속 봤는데 돌파했죠 지금? 네, 돌파했습니다. 그 돌파하는 모습 보고 이게 돌파하는 모습 속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주느냐가 네. 이제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사실은 오늘 네. 되게 강하게 들어와서 장은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고요. 네. 다만 이제 오늘 부로 이제 ADR 등락 비율을 보면 120이 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래소 코스닥 할 거 없이. 네. 그러니까 상승 종목 이제 과열 시그널이 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네. 바닥에서 반등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예탁금 감소세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좀 남은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정도 올라왔다고 과열 시그널 벌써부터 나오면 안 되는데 이거 참 그러니까요. 한 30% 정도 더 올라갔을 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네. 목이 마릅니다.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도 목이 말라요. 네. 물 좀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드시고요. 네. 네. 머리 색깔이 까매지셨네요. 쓸데없는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일단 시장이 오늘 어제는 제가 호가 얘기 잠깐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호가가 돌아왔다. 네. 오늘은 느끼시는 분들은 느끼실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스텝이 엉켰어요. 왜 엉켰죠? 이게 또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보실 겁니다. 왜냐면은 오늘 제 느낌에는 뭐 액티브가 큰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요? 아니, 코스피요. 코스피요. 예. 그리고 패시브는 누르려고 엄청 노력했었습니다. 오늘도. 예. 근데 그게 엉키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그들끼리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그 패시브가 손을 놓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나온 현상들이 오늘 현물과 주식 선물이 좀 바뀌어가는 모습들이 약간 좀 뭔가 좀 그들도 뭐가 엇갈린다라고 보시는데 이거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금 보게 되면은 오늘 주가가 그러니까 현물을 3조 4천억 산 거에 비해서 지금 주식 선물 매수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아까 이거 올라올 때 장 초반에 한 10시, 11시까지도 이거 마이너스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엄청 누르려고 하다가 누가 이렇게 사? 그러다 보니까 끌려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변화가 나왔냐면 선물은 막판에 바뀌었습니다. 장중에 쭉 끌어올리다가 그러니까 내일 또 옵션 만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아직은 포기 못해 이런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지금 오른 건 괜찮아요. 뭐 오른 건 괜찮은데 아직 그들은 뭐 타협이 안 됐다고 해야 될까요? 그 본격적인 뭐 한국 매수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일치가 안 됐다라는 말씀이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래도 뭐 액티브가 저 정도 들어왔으면은 이제 그래도 이쪽이 우위하면서 그래도 뭐 내일부터 이제 요런 연속성이 중요하죠. 내가 한국 시장 싸니까 이 정도보다는 이제 툭툭툭 사겠다. 이게 이제 두루룩 들어오게 되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공매도 청산 들어올 것 같아요. 공매도 눌렸던 청산이요? 그럼 이게 지수가 더 올라가겠네요. 더 올라가겠네요. 쇼스키즈 뭐 이거? 액티브에 따라서 끌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네. 패시브들이 이제 반대로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그러면 혹시 계단식으로 뭐 이렇게 좀 삐글찌글찌글 올라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훅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시나리오고요. 그래서 그냥 장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고 그냥 에휴 그러니까 저게 또 낚싯바늘일 것 같아가지고 이제 좋은 표현이네요. 네. 예. 좀 이렇게 끌려가는 예.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그들도 아직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뭐 공격적으로 나온 쪽과 아닌 쪽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오늘 리포트 쪽에서 이것저것 나온 것 중에서 본 것 중에는 모건 스탠리 리포트 혹시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이었죠? 모건 스탠리가 그래도 한국 증시에 대해서 최선 호주가 여전히 삼성전자였는데 네. 오늘부로 바뀌었습니다. 삼성 전기로 바뀌었죠. 네. 네. 그거 보고 이미 많이 올라온 거 그렇게 바꿔도 돼요? 예? 삼성전기가 올라왔 아니, 바닥에서 세게 많이 올랐잖아요. 요거 가지고 네. 예. 네. 그 내용들 보다 보면은 먼저 이거부터 살펴볼까요? 내용 없어요. 저 그냥 안 갖고 왔을 겁니다. 그냥 제가 말씀만 드리고 네. 여기는 아마 내용들이 없네요. 없어요. 어떤 이유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유가 왜 전자와 전기를 바꿨느냐라고 했을 때 모건 스탠리가 그렇게 입장으로 바꾼 좀 처음인데 성장에 대해서도 무게를 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일본 쪽에서 ABF 쪽에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고 하면서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프리미엄을 덜 줬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시장의 성장을 보고 잣대를 맞춘다. 2028년에 예상 선행 PR을 18배 줬습니다. 지금 저희가 뭐
그냥 PR 보게 되면 뭐, 100배짜리 네. 너무 오른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성장을 얼마나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적이.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 한번 눈여겨 보시고, 그러니까 오늘 의외로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냥 오라, 와우 뭐 이런 쪽으로만 보다가 그래서 봤습니다. 뭐 시장 오르면 저 살려주세요라는 기도가 통했다라는 쪽으로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께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속성이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장 정리를 해주셨고요. 저희 오늘 수급 얘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이사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를 샀는데 개인들은 이번에 코스닥 쪽으로 좀 수급을 많이 실었단 말이에요. 이 같은 엇갈린 현상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코스닥 쪽으로 쏠린 개인들이 좀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함께 좀 분석해 주십시오. 일단 그것을 만들어낸 단초는 레버리지 ETF 1차 규제안이 네. 그죠? 네. 시행되면서 네. 개인 투자들이 그 소위 말해서 전자닉스 레버리지 쪽에서는 네. 이제 좀 힘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이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변동을 유도할 수 있는 쪽이 조금 제한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빠른 손들은 그 직전부터 또 다시 코스닥 쪽으로 네. 특히 코스닥 150 2배짜리 그렇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이 있었고요. 실제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었고요. 코스닥 쪽이 워낙에 많이 빠져 있는 데다가 네. 신용 잔고도 역대급으로 줄어버렸고 네. 완전 빈집이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종목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지수로. 지수로 베팅을 하고 2배짜리를 베팅해 버리니까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면서 반등이 되게 세게 나왔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슬픈 얘기일 수도 있는데 거래소에서 힘을 발휘하기에는 좀 이미 좀 실탄이나 여력이 많이 떨어진 거고, 특히 제가 계속해서 연합 나와서도 말씀드렸었던 게 투베 레버리지 ETF 그 수급이 불편하고 여타 섹터를 팔아가지고 손절해서 글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추가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예탁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면 베팅은 그렇게 들어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반등이 세게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거래소 쪽으로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수세가 확 들어와 버리니까 또 다시 글로 갈 것 같아서요, 이제. 그것도 있는데 보면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넘어갈 때 기관 투자자들도 같이 넘어왔었거든요. 네. 코스닥 쪽으로. 그러면서 좀 땡겼었는데 이쪽으로 또 붙어버리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들으시는 분들 기분 나쁘긴 박쥐처럼 또 네. 거래소 코스닥을 팔아버리고 네. 일로 붙어버리니까 코스닥 쪽이 이제 오늘 약했죠. 네, 약해지고 어제 오늘 좀 눌려버리면서 거래소 쪽으로 좀 붙었는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 제가 준비한 걸 조금 먼저 할까요? 네네네. 저기 삼성전자 관련해 가지고 하이닉스 관련해 가지고 네. 반도체 쪽 수급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네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코스피 쪽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열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가져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여전히 레버리지 ETF에 있다. 여태까지 7월 한 달은 부정적으로만 작용을 했었는데 네. 이게 역반응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 때문에 전자닉스를 사야 된다가 아니라 또 다른 역반응이 나와가지고 또 시장이 완전히 수급이 쏠리는 상황을 막으려면 추가적인 대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환경적으로는 일단 그 지금 차트 잠시만요. 네, 지금 화면에 예, 요건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 코스피의 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종목하고요. 네. 대만의 그 메모리 업체들 TSMC 포함해서. 뭐 포함해가지고 메모리 업체들이요. 네. 그 이익 상승, 그 갭 차이가 지금 보시면 이게 차트가 여기 지금 회색으로 나와 있는 게 이게 지금 대만 거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 파란색하고 같이 동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사고 터지고 벌어졌죠. 지금 확 벌어져가지고 반응이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걸 왜 이제 보여드리냐면은 최근에 이제 레버리지 ETF 운용자산 글로벌리하게 놓고 보면은 이 자산도 급하게 빠졌는데 이 자산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 쪽이에요, 칩 네네.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쪽도 많이 급락을 했던 측면도 있는데 그리고 또 이 ETF 쪽에 보면
디램 ETF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서 보시면은 거기서 매매 비율의 30%가 공매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방 압력을 받았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네. 삼성전자가 지금 보시면 이거 제가 공매도 이제 잔고 수량이죠. 예 공매도 잔고 수량 추이를 보시면 늘죠. 네. 여기서 보시면 559만 주에서 423만 네. 3만 주에서 550만 주, 610만 주 이렇게 확 늘어나잖아요. 이때가 이제 1000포인트 찍고 그 다음 날부터 급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네. 여기에 삼성전자를 보시면 8월 1일부터 12일 것까지 보시면 오늘은 순매수가 많았고 어제도 많았는데 어쨌든 보면 전체 총 합으로 보시면 순매도가 훨씬 많습니다. 그죠? 이게 저 외국인 기준으로 보시면은요. 네. 그다음에 2배짜리 레버리지 ETF를 보셔도 역시 누적으로 열흘 동안 12일간 이게 영업일수로 보면 이틀 빠지면은 열흘 정도 되는데 역시 순매도가 많죠. 근데 아까 공매도가 확 늘어났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공매도가 여기서 420만 주에서 이후에 갑자기 많이 급등했죠. 늘어났네요. 네. 공매도 늘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찬가지로 주식 팔고 공매도 늘고 여기에 2배 레버리지 ETF까지 팔면 네. 이쪽이 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후보를 밀릴 수밖에 없는. 예, 그래 그 눌린 결과가 결과적으로는 지금 아까 대만 디램 그 수익률하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익률의 차이가 거기서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보면 네. 이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지금 주가가 조금 반등하면서 외국인들이 사들어왔다고요. 네. 하이닉스는 어저께 팔았습니다만 어쨌든 삼성전자는 어제 오늘 계속 사들어오고 있고 레버리지 ETF 쪽 매수 들어오고 있고 공매도 잔고 오늘 거는 뭐 한 이틀 지나야 확인되겠습니다만 이게 제가 뭘 우려하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을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매수가 죽어버리면서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찍어 누르면서 우리 지수 전체를 눌러놨었던 네.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반대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외국인들에 의해 가지고 이건 또 한번 또 위로 다 점프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가면서 또 수급이 또 쏠려갈 리스크는 없을까요? 이제 그게 조금 걱정이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전히 지금 레버리지 ETF에 대한 그 부담을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안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의외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액티브 자금 큰 게 들어와가지고 베팅이 들어와 버리고 네. 이게 쇼커버가 나와 버리면서 레버리지 ETF 저렇게 아까 이제 그 다른 쪽에서 매도해가지고 누르려고 했던 쪽까지 이제 반전이 더 돼버리게 될 경우는 시장이 또 이상하게 쏠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좀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 코스닥은 개인적으로는 바닥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있죠. 어느 정도 바닥이랑 예. 확인은 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제가 그때가 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갑자기 돌발적으로 저한테 바이오를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네. 주가 한참 안 좋을 때. 네. 그때가 이사님께는 바닥이었죠. 예, 우리 바이오를 여쭤보죠. 그때가 바닥이었죠. 우리 앵커님이 갑자기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해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알테오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알테오젠하고 할로자임 시총 비교해볼 필요 있다.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의 시총이 2배 이상 벌어졌었는데 네.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 뒤에 시총이 거의 4천억 언더까지 떨어졌었어요. 붙은 게 시총 차이가. 네. 근데 알테오젠하고 할로자임의 차이는 이사님 반도체 아니 바이오 관련해서는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도록 코스닥 할게요. 얘기. 네, 이 얘기를 들어야 코스닥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닥 쪽은 바닥은 확인된 것 같고 네, 네. 이제 그 바닥을 확인됐다는 근거가 이제 거기에서 바이오에서 확인됐고 대장주들 쪽에 네네.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여타 종목들 역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와서 되밀리기는 하는데 네. 이번에는 그렇게 쉽게 뭉개질 것 같지는 않다. 근데 왜냐하면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네. 사실은 전자닉스가 어느 정도 가격만 안정이 돼주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네. 이게 불안정해지면은 투자와 관련된 건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 그러면 코스닥도 이제는 빠질 때 섹터별로는 한번 관심을 갖고 모아보실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네, 또 알겠습니다. 대표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 수급이 오늘 좀 엇갈렸잖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상승 여력이 어디가 더 있나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시장이 결정하는 거죠. 저희가 이걸 보고 뭐 예측해서 뭐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일각에서는 코스닥 뭐 매수 사이드카 연속 3방 나왔으면은 다 올라간 거 아니냐 막 이런 좀 이야기들도 있어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 네. 빠지면 안 될 자리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제자리 돌아선 겁니다. 네. 현답입니다. 네, 그게 지금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지금부터 그냥 딱 생각해서 그러시면 돼요. 내가 봤을 때 코스닥 종목들은 여전히 경쟁력 있고 네. 강한 종목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여전히 붙어야겠죠. 음, 근데
그게 될 만한 종목들의 구성들이 그만큼 자신감이 뛰어나게 보여주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올라오게 되면 줄이 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승강제 도입이 되면 프리미엄 쪽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이제 증권사별로 좀 추려지더라고요. 네. 그런 종목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또 봐야죠. 내용들 봐야 될 것 같고 네. 엘리베이터를 만들었는데 부실 엘리베이터 만들어 놓게 되면 타는 것도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승강제 그거는 그냥 제도적인 쪽에서 뭐 이렇게 구분 짓는 거고 거기서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승강제를 해놓고 2부 1구라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뭐 어떤 뭐 정책적인 지원이나 뭐 어떤 쪽을 또 만들어 놓게 되면 또 오히려 2부 리그가 더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어디 이제 정부의 세팅이 하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건 동전주는 어떻게 보세요? 오늘부로 이제 동전주 그 관리 종목 지정이 된 기업들이 유가 그 코스피가 3종목, 네. 코스닥이 21개 종목인데, 생각보다 많아요. 네. 36종목.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시장에 또 코스닥 시장의 정화 작업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뭔가 또 균열을 일으킬까요? 죄송합니다만 네. 그렇게 들어갈 정도면은 그냥 다 했다고 봐야겠죠. 이게 약간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라 보는 게 코스닥이 빠지면 안 될 자리까지 빠졌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주식들도 1,000원 미만까지 안 가도 되는 주식들이 억울하게 간 것도 있어가지고 네. 그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정도의 체력이었으면은 올라올 때 V자로 올라왔겠죠. 근데 그게 못 올라왔으니까. 이게 또 싼 거는 다 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이 결정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봤었을 때 그건 그러면 이제 회사가 소명을 하겠죠. 소명을 해서 뭐 어떻게든 그러면 이거는 우리 그럴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또 부양 체계를 만들어 놓겠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리고 원래 이제 트레이딩 할 때는 시총 1,000원 밑은 웬만해서 하는 게, 웬만해서 안 하는 게 이제 건강에 좋습니다. 계좌 건강에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추가적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중소형주나 코스닥에 대해서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제 다음 밸류업 쪽들은 그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그래야 자꾸 그러면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뭐 하다가 우르르 무너지고 이게 제가 기반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튼튼하게 세워줄 역할들로 해야 되는데 그거 이번에 밸류업 한 기업들 뭐 은행이나 몇 개 빼고는 78%가 다 그때보다 다 떨어졌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면은 뭔가 제도적으로도 이 밸류업 쪽에 얘기가 코스닥 밸류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살릴 거면은 아예 확실하게 그렇게 해놓고 안 될 것 같으면은 그게 지금 현실이다 보니까 그건 저희는 그래도 정책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자는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들어가서 있는 것 자체는 내가 판단이 잘못된 거라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을까요, 이사님? 별 의미 없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네네. 정책이라는 게. 아니 동전주 뭐 이렇게 관리 종목 지정하는 거는 큰 의미는 있어 보이진 않고요. 상장 사실. 폐지 앞서서 받는 경고장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이제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얼마 안 되고 네.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하지만 실제로 코스닥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그렇게 시총이 작으면서 뭐 그런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시총이 있으면서 대장주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저희 보통. 아니면 대장주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시총이 있으면서 딱히 뭘 하는지 모르겠고 내지는 성과 안 나오는데 네. 계속해가지고 자본 조달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문제인 거지. 이렇게 작은 회사들이야 사실 퇴출시킨다고 해가지고 뭐 코스닥이 갑자기 활성화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가 좀 정상화 과정을 밟는 단계인 것 같은데 앞서서도 이제 다음 밸류업을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고 언제쯤 정상화가 될 것 같은지 준비해 오신 자료가 있는 것 같아서 함께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아직 정상화가 안 된 건가요? 그러면 언제쯤 정상화라고 하면은 이게? 과정이겠죠? 네. 제가 자료 준비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신가요? 정상화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의 정상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게 정고점까지 가는 게 정상일 수도 있고 뭐 중간에 7천선까지 가는 것도 정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일단 네. 그 6월 한 달 내내 올라갔던 수급적인 불편함을 말씀을 드리면서 네. 6월 달 내내 올랐던 지수는 비정상이라고 네. 생각을 했었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그 레버리지 ETF 도입 얘기 나오기 전에 상단이 23만 원이었었어요. 도입을 발표하고 나서 27만 원까지 올라서 네. 27만 원 하단에서 29만 원 상단으로 해서 박스권으로 움직이다가 상장이 되고 나서 이게 38만 원 네. 근처를 두 번 확인하고 급락을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올라갈 때 수급을
다른 여타 섹터 수급을 다 먹어버리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정상적인 어떤 수급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빠진 것도 많이 빠지긴 했지만 그보다는 여타 섹터들이 그 비정상적인 수급에 의해 가지고 함몰이 돼 가지고 빠졌던 만큼 그게 회복이 되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밸류업 정책 얘기를 하는데 정책은 지금 압박성 정책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근데 시장을 망가뜨린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급적인 문제에서 망가뜨린 게 명확하잖아요. 그럼 그걸 먼저 되돌려 놓아야지 이게 정상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도 두배 레버리지 ETF 관련해 가지고 전자닉스에 대한 부분들 네. 개인 투자들은 다 막아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막아놨기 때문에 거래도 제한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이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3천만 원의 제한을 받습니까? 아니면 투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네, 없죠. 없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장이 좀 변동성이 생겼을 경우에는 공매도도 아까 보여드렸었지만은 전자닉스 둘 다 공매도를 역대급으로 쳐버렸던 상태였거든요. 거기에다가 두 배 레버리지 매도 치고 이거 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눌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거꾸로 만약에 반대 상황이 나온다. 이번처럼 오늘처럼 전자닉스를 갖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들어온다. 근데 여기에서 두 배 레버리지 ETF가 또 같이 가동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다른 수급의 불편함을 유도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여기서 막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막혔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현재는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로 인한 변동성이 막힌 거지 외국인들에 의한 부분은 사실은 막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않냐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할 때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가지고 올렸잖아요. 만약에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그 짓을 한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눈 돌아가죠 이제 개인들 다. 그러면 또 다른 또 한번 시장에 교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여전히 시장 정상화를 가려고 그러면 이런 수급적인 불편함을 유도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보다 더 규제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그 뉴스 단독 보도였던 것 같은데 이제 거래 단위를 20주로 적용하는 거 이제 좀 당겨서 한다라는 좀 소식들도 있었더라고요. 원래 그게 11월 달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9월부터 도입을 한다. 이것도 만약에 효과가 있을까요? 그거 20주로 제한을 둔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못 살까요? 뭐 그렇게 하죠. 그거는 사실은 또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 매매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그 외국인들의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접근성을 약간 제한시킬 수 있는 함부로 못하게끔 어떤 식이든 규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홍콩처럼 배수 조절을 갖다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래서 당국에서 과열이다 싶으면 배수를 확 낮춰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둬버리게 될 경우에는 있는 상품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한 번 시장이 과부하가 걸려서 9,300 갔을 때 전자닉스 갖고 있는 사람 말고 좋았던 사람 있나요? 다 작살났지. 없었죠. 네. 사실은 6월 달에 지수만 올라갔었던 거지 다 박살이 났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또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여기에다 보시면은 아까도 공매도 비율이 지금 디레임 ETF 거래량에서 30% 정도가 공매도라고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이제 확 풀려버리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네. 두 배 레버리지 ETF 여기 손 안 댈까요, 외국인들이? 되죠. 그러면은 공매도 청산하고 같이 맞물려 버리면 완전히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불편함을 안고서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되느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증시 지금 이탈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네.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거액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 부동산 투자했다가 부동산 자금 들어와가지고 넘어오시는 분들이 네. 매일같이 사이드카 걸리고 서킷 걸리는 이런 장에 편하게 돈을 놓고 투자라는 걸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수급 우회가 정상화가 먼저다. 네. 잠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 참여도보다는 외국인 기관은 거래량에 따라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면 그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확 죽었잖아요. 네. 그들의 매매 빈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게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점에서 거래량 떨어지고 V코스피 50대까지 내려가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좋은 현상이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외국인들이 어떤 전략을 쓴다. 그러면
만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거래량 같이 들어야겠죠. 그게 안 나고 이런 상태로 되게 되면 그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고빈도를 할 수 있게 거래가 충분히 돼야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들도 일단 스탑입니다.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러니까 약간 뭐 제가 아는 쪽은 뭐 이게 철수 얘기도 나옵니다. 에이 재미없네 이러면서 그래서 한국 그게 증시 재미없다고요? 아니요 고빈도 고빈도. 하이퍼 리커런 네. 뭐라 그러는데 그거 하이퍼리퀀시 트레이드. 예예예. 와 역시 발음이 우리 역시 역시 배워야 됩니다. 예. 네. 발음이 안 돼요 저는요. 예, 그러니까 그쪽들이 트레이딩 약간 좀 위축 축소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냥 그거는 뭐 거래량이 이렇게 죽은 거는 일단은 뭐 어느 정도 한 풀은 꺾였다고 봐야겠죠. 안 그래도 댓글창에 변동성 지수가 50%대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해석 좀 해달라고 대표님께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조금 더 떨어져야 됩니다. 음. 한국 증시에 그래도 변동성이 50대 넘어가게 되면 좀 성숙이 안 된 거예요, 솔직히. 근데 이게 떨어지면 좋은데 반대로 우리의 투자의 자극성은 많이 줄어들잖아요. 도파민이. 원래 네. 투자는 원래 도파민도 좀 할 말 있어야 되는 말 아닙니까? 도파민을 투자했다가 네. 저희 다 저 올라갈 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워워워 할 시간이고 그래서 주사가 그러니까 만들어져도 지금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시고 아까 잠깐 또 액티브가 움직이는 뭐 이런 과정들이 왔을 때 또 한번 팍 세운다. 기분이 안 좋아요. 솔직히 기분은. 근데 팍 세우게 되면 또 그걸 가지고 또 역이용 하는 쪽도 있다 보니까 그러면 또 변동성 다시 늘어나요. 네. 그건 별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변동성은 이제 우하향으로 그러니까 변동성 이거 떨어지는 거 보게 되면 그냥 V자로 뚝뚝 떨어졌잖아요. 이번 이틀 동안.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네. 그것도 별로 그래서 그게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워낙 그 정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다 오는 또 그렇게 되면은 이들이 또 아주 좋은 전략들은 그 옵션 쪽으로 보면 프리미엄이 통통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완전히 꽉 누르는 과정 쪽에서 제가 6,200에서 그냥 횡보해 버렸지 않습니까? 다 벌어가요 이래저래. 그래서 일단은 그러고 약간 방향성이 좀 가미가 되는 기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눈여겨보고 주체가 외국인들이 계속 또 들어오는지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제는 호가에 뭔가 변화가 있었다고 하셨고 오늘은 외국인 수급에 꼬임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혹시 오늘 시장 장표 보면서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도 함께 좀 분석 부탁드릴게요. 장표야 예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 뭐 동향 이거는 뭐 특별히 얘기할 건 없는 것 같고요. 오늘 그냥 CPI 나와서 금리 좀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이제 앞으로 한 시간 남았네요. 네. 거기서 나오는 것 가지고 얘기를 좀 4.7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그거 미국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요. 네. 그게 좀 그러느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안 되니까 베센트 재무장관이 막 또 이제 열심히 나와서 진두지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사지?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해서 저거 좀 떨어뜨리는 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섹터별 이거 섹터가 이 앞에 갔네요. 네. 섹터별로 보게 되면 상승 섹터가 전선 전력 설비가 제일 셌는데 전선은 일진전기가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일진이어서. 네. 그 얘기 안 하려고 그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근데 오늘 장이 올라서 그냥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무섭긴 하죠. 예, 근데 실적 잘 나왔는데 원래 일진전기가 그러니까 전력 설비 전선 다 연결하다 보니까 네. 캐파 늘려놨고 그래서 원래 그게 실적 나오면 얼마나 나오나라고 고민했었는데 그게 나오면서 지금 기준으로는 이 전력 설비 쪽에서 가장 밸류 싼 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좀 훅 들어오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알고 있는 레벨 정도면은 이게 연장이 될 뿐이지 더 확 늘어나지도 않아요, 아직은요. 그래서 수주 계속 봐야 되는데 그것 때도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반도체 3종 세트 소부장 코스닥에서 그래도 버티게 했던 거는 소부장 같아요, 오늘. 그래서 그게 버텨서 그래도 약간 강보합, 약보합. 솔직히 시총 1위가 알테오젠이 뭐 3, 4% 떨어진데도 그렇게 많이 안 빠졌던 얘기는 소부장이 버텼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기판 쪽에서 심텍이 오늘 많이 빠졌어요. 하루 이틀 정도. 근데 이게 사모펀드가 막 던질 겁니다. 근데 이게 한 50만 주? 12전원 된 게 있어요. 원래 심텍 같은 경우는 FCBJ 하려고 예전부터 2만 원대, 그리고 또 만 원대 이럴 때 12층 근데 그때 주가는 6천 원대였습니다. 그거 찍으면서 망한다고 그랬었어요. 망했던 주가가 막 10만 원대 막 올라와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익 실현하겠구나라고 하는데 하루 거래량이 얼마인데요? 그거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소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근데 기판 쪽 나라는 것들은 다 괜찮았다는 쪽이고, 연결시키면 뭐 MLCC도 괜찮았고, 거기다 또 LG노텍 겁나게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좀 돌아온다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건설 중소기업체 또 올라오는데 이거 모르겠습니다. 이쪽은 저는 혹시나 매매하신다면 화이팅. 근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쪽인 것 같고, 이천지도 그래도 기지개 들어오는 것 같고, 화장품은 와 이제 실적 나오는 거 보니까 거의 뭐, 그러니까 시총으로 보게 되면 화장품이 예전에 이제 대세적인 흐름을 가져갈 때는 이제 뭐 아무래나 LG생활건강 같은 시총 큰 애들이 딱 끌고 가다 보니까 대세적인 측면들이 2010년대 중반 때 나왔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영업이익률 아직까지 따지게 되면은 10%대가 안 될 걸요. 10% 이번에 LG생활건강은 좀 넘어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데 다른 기업들이 막 17% 막 20%대 들어오다 보니까 부각을 받는데, 그렇다고 이게 좀 주도주급의 시총은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볍게는 움직이는데 언제든지 또 기관 돌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인정은 합니다. 실적들은. 그리고 또 내년 가게 되면 K뷰티가 전 세계 수출액이 1위일 거라고 또 어디서 리포트가 나오더라고요. 네. 고무적이죠. 근데 그러면 그걸 따라서 그러면 어차피 지금은 아시겠지만 브랜드 뭐 쓰세요? 우리 앵커님은? 저는 당연히 한국 거 쓰죠. 아니 당연하죠. 그건 외국 거 비싸요. 그래도 선호하는 브랜드가 뭐세요? 선호하는 브랜드요? 예. 저는 여러 가지 올리브영 가서 탑픽 좀 하나씩 골라서 쓰는 거예요. 아 이달의 베스트 이런 거 하나 아니면 할인 제일 많은 게 아니고요. 왜 그러시나요? 아 죄송합니다. 예. 저는 자연스럽게 글로 가긴 하던데. 예. 네. 아무튼 화장품 쪽들도 그 브랜드가 옛날과 같이 다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그 브랜드 만드는 쪽들은 당연히 CMO 업체들 이런 쪽들이 강하다라는 쪽들로 보는데, CMO도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회사에서.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번에 잘 나온 실적 기반으로 또 움직이다 보니까 그것도 봐야 될 것 같고, 하락 쪽은 또 가니까 빠지는 쪽들은 유통주들, 예, 백화점, 편의점 이런 쪽들 또 신세계에서 실적 잘 나오는데 또 밀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아까 라면 이런 쪽들도 밀어버리고, 예, 그런 것 같고, 바이오 쪽들은 약했고, 화학 섬유는 의외로 오늘 힘을 못 쓰더라고요. 또 제품 가격 인상 같이 연동시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일단 네, 그래도 그냥 반도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그 테크 쪽이 쭉 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사님, 반도체 쪽에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주주 환원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기대감은 여전하고 약간 임상으로 치면 몇 상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우리가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이른 시일 내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주주 환원 기대감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저는 주주환원 때문에 들어온다기보다는 이건 하나의 트리거는 될 수 있는데, 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측면이 더 강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주주환원 관련해 가지고는 모 증권사에서 아주 강하게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700조 얘기가 나와가지고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저도 이제 700조요? 이게 이제 3년, 3년, 네, 네. 3년 내에 그 정도 줄 네, 수도 네.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최근에 전망했던 것처럼 영업이익을 뭐 400조, 500조씩 한다면야 뭐 네.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8월 중에 특히 이제 전자는 발표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기대하는 게 지금 현금으로 주는 걸 기대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발표가 지금 늦어지고 주가가 빠질수록 기대치가 더 높아지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현금이 지금 많은 건 사실이고, 네. 네. 하이닉스 100조 얘기 나온 거 나왔을 때도 아마 제가 연합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시점 기준으로 봤을 때 현금이 없어요, 100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100조를 준다 하더라도 나눠서 아마 주게 될 것 같고, 네. 특히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ADR 발행하면서 40조를 갖다 지금 주식을 네. 늘려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식 소각용으로 40조는 또 따로 빼야 되기 때문에 현금 비중만큼은 좀 줄어들 수 있다. 현금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올해 100조, 내년 결산 전에 100조 뭐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환율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해 봤을 때는 현금 배당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해 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는데, 증권사 그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가 조만간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그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계속 여기도 언급을 해놨지만
안 보이는구나. 저기 계속해가지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하나의 트리거는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의 동향이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비율이라든지 특히 디램 ETF 쪽도 공매도 비율이 거래량의 30%가 공매도 비율이고 여러 가지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 레버리지 ETF 활용 가능성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아닌데 장이 다시 강해지게 되면은 이쪽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어차피 거래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맞물려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전자 기준으로 아까 제가 2배 레버리지 ETF 얘기 나오기 전에 상단이 2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서 23만 원 언더에서는 좀 사도 괜찮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 삼성전자가 오늘 좀 올라 버렸죠. 네. 요거 한번 볼게요. 네. 주주 환원에 대해서 외국인들이나 시장의 반응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네. 일단 먼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네. 돈 벌면 100% FCF에 100%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어디 있냐면 기어 있네요. 위에 다 기어 있어요. 다 기어 있는데 그래도 주가 위치는 네.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기준선 위쪽. 그러니까 솔직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빠진 거 별로 없어요. 아. 고점 대비해서. 네. 그리고 FCF에 50% 한다는 삼성전자 어디 와 있냐면 여기 이제 막 여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요. 네. 하이닉스 저 아래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직 아직 없습니다. 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고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지금요. 이 주주 차이요. 환원의 차이에 따라서 저게 갈랐을 수도 있겠네요. 시장의 반응, 그러니까 평가가. 마켓 쉐어는 1, 2, 3인데 네. 주주 환원에 따라서 그들이 바라보는 상황들은 주가 위치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돈 잘 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은 딱 그래요.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막 적자 날 정도, 그러니까 FCF 적자 날 정도로 돈 쏟아부으면서 그거 다 누가 가져가냐? 그러면 당연히 메모리 업체들이 가져가는 메모리가 지금 올라가는 비용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그럼 니들도 그 돈 번 거 가지고 좀 주식에 대해서 또 당연히 재무학적으로는 돈 들어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주 환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한쪽인데 그걸 가지고 자꾸 그쪽으로 넘긴다 이런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거는 그래도 산업부 장관께서 약간 세팅을 하는 기조다 보니까 조금 좀 다른 분위기고 그렇게 돼서 그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럼 일단은 FCP에 얼마라는 쪽으로 나왔을 때 거기부터가 이제 바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시장이 지금 평가는 바뀌어 있다라는 쪽들도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어떻게 내놓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이것도 한번 좀 함께 봐주십시오. 그 SK 하이닉스 무기한 선물 222조 거래라는 제목인데 SK 하이닉스의 무기한 선물 거래 대금이 역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글로벌 투기 상품이 되고 있다라는 네. 의미인데 앞으로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의 변동성은 더 클 거라는 얘기일까요? 대표님이 좀 봐주세요. 누구한테 하신 얘기예요? 네. 대표님 허공에 대고 얘기하시면 이사님도 저도 당황합니다. 예. 네.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요. 허공에 대고 이야기해도 들으시잖아요. 귀신? 예. 일단 네. 지금 무기한 선물 처음 들어봐요,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세요? 네. 이거 요즘 핫한데요. 예, 이게 하이퍼 리퀴드는 들어보셨죠? 네. 예. 바이낸스 들어보셨죠? 네. 거기서 하는 걸로 아니 우리 말하는 거죠. 위원님이 처음 들어보는 얘기면 별로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될 만한 이슈인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닙니다. 해외에서는 이거 난리예요. 특히 SK 하이닉스가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면은 작년에 10배 났잖아요. 네. 10배가 쭉 나오다 보니까 와 그걸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연결되는 게 코루라고 아시죠? 네. 네, 코루. 3배. 예. 예, 한국 시장은 3배짜리 네. 그게 연계된 선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인 시장 쪽에서는 레버리지 팍팍 써가지고 한국 쪽 삼성전자 하이닉스 근데 규모로 보게 되면 하이닉스 222조고 네. 네. 삼성전자가 22조입니다. 엄청 차이 나네요. 엄청 차이가 났죠. 그리고 현대차가 있는데 7천억 대입니다. 누적으로 거래된 흐름으로 보게 되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변동성은 워낙 하이닉스가 좋구나 라는 쪽에서 거기서 몰아가는데 그걸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은 최대 50배짜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냥 2시간 만에 청산당해요. 50배짜리 잘못 들어가게 되면 네. 거기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롱숏이 같이 되지 않습니까? 네. 이걸 또 연결된 거 가지고 롱숏이 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정신없이 아니 막상 저희 본주는 여기 와 있는데 ADR 있죠.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의도적으로 한주 청산 한주 하한가로 네. 밀어버렸지 않습니까? NXT에서 한가 밀어버린 거예요. 네. 하이퍼 리퀴드에서
640억이 그냥 두르륵 밀려갑니다. 그러면 거기 연동된 본주도 갑자기 쫙 밀려가겠죠.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근데 이거는 저희 정부가 어떻게 뭐 규제적으로 규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코인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 연동된 자금 때문에. 코인 시장에서 그 하이퍼 리퀴드 쪽에서 그 수급이 변동하는 게 그게 연동이 같이 됩니다. 시장에 이게 본주에도 실제로 영향을 미치나요? 이게? 그 유진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네. 보게 되면 연동했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방향성이 94%래요. 꽤 갭 높네요. 움직이는 것까지.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그것 때문에 고생하다 보니까 아까 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처져서 못 돌아오는 이유도 있어요. 그만큼 거기서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진짜 별거 다 챙겨봐야 되는. 한동안 야간 선물까지 챙겨봤는데 이제 이것도 챙겨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야간 선물은 그냥 당연히 봐야 되는 교과서고 야간 선물 원래 작년부터는 안 봤었거든.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부터 갑자기 보기 시작하더니 이제 원래 저희가 MSCI 코리아 이거 WI를 봤어요. EWI로 많이 봤었는데 네. 그거보다 더 정확히 이제 야간 선물이다. 네. 이거 보고 있다가 하이닉스를 본다 그러면 거기도 약까지 그러니까 네. 기업의 펀더멘탈보다 이제 그런 이제 수급적인 외부적인 수급 가지고 더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더 난리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비정상은 네. 결국에는 다 난리를 피다가도 이제 슥 하고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실적이다. 사이클, 업황, 실적 뭐 이런 쪽으로 봐야겠죠. 네. 거기서 그 외부 변수는 가지고 난리를 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그 외부 변수를 통해서 기회는 만들어주는데 그 기회를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느냐? 없어요. 못해요. 그냥 빠지면 빠지다 보다 그리고 또 올라가면 따라가다 보다 그러니까 차라리 변동성을 관리할 수 있는 도구들이 외부에 있다 보니까 그게 더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삼성전자를 더 선호합니다. 지금? 좀 더 편안한 승차감이 조금 더 있는. 네. 그랜저급이죠. 네. 그리고 뭐그 표현처럼 죄송합니다. 네. 예, 또 차를 표현하는 건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지금은 약간 그래서 원래 저는 하이닉스 러버였지만 지금은 약간 비중을 네. 조금 전자 쪽으로 가는 게 더 낫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젠슨항이 이번에 또 한 번 만난다는데 지난 6월에 LG그룹 본사 서울에서 만났었고 이번에는 또 엔비디아 본사에서 만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오갈지 그리고 또 주가에는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지 좀 여쭤볼까요? 3세판인가요? 한 번 더 만나야 되나요? 또 만나. 예. 지금 세 번째. 지금 세 번째예요? 젠슨왕이 한국 인사 만난 게 이제 세 번째잖아요. 번째죠. 그러니까 기업인들 만나가지고 직접 미팅하는 게 이제 구광모 회장하고 두 번째인데 사실은 좀 뭐 물론 어떤 중요한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네. 만난다는 것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면은 좀 서글픈 얘기 같고요. 그게 지난 6월달 그 젠슨왕 방한했을 때 LG그룹 주가가 폭등했다가 네, 폭락했던 원에 원인이고 치렀죠. 네, 그 사람이 워낙에 위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다고 치지만 그게 만약에 영향을 주려고 그러면 LG그룹이 엔비디아 향으로 해가지고 뭐 그 냉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부채화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도 또 이벤트로 끝나지 않을까 저는. 그냥 단순. 오히려 오늘은 사실 지금 LG전자 주가 폭등했던 거는 외국계 리포트 때문에 올랐던 걸로 저는 아는데 네. 예, 그게 오히려 차라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LG전자 어떤 리포트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이사님? 보시죠. 네. 준비했습니다. 역시 네, 예.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다 준비가 됐네. 요즘 모건 스탠리가 열리라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자료 보고 아침부터 이거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LG전자 왜 올라? 저도 보니까 넥스트부터 막 쭉 그러길래 보니까 일단 트리오라고 LG 3사, LG 트리오라고 네.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많이 올렸네요, 목표 주가를. 굉장히 뭐. 목표 주가가 여기 있던 게 더 신기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노텍이 여기 있던 것도 신기하고요. 그래서 비중 확대가 두 개가 됐고 26만 원, 64만 원인데 네. 그러면서 매수했던 외국계 쪽에서 두루룩 다 들어오더라고요. 이런 쪽인데 디스플레이는 아쉽지만 중립 만 원,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그런 거 있죠. 중국에서 침투해서 이제 점점점 확산돼가는 과정들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주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를 고민하는 거예요. 중국이 쫓아오게 되면 이제 YMTC라고 네. 아시죠? 이쪽은 양쯔죠 이쪽이 네. 이쪽은 랜드가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조금 좀 아직까지는 급하게 돌아올 수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거 걱정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일단
반도체를 넘어서 지능형 하드웨어로 들어온다. 이게 그러니까 피지컬 AI의 확산으로 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AI 홈, 로보틱스, 차량, 옵틱스가 뭐냐면은 AI 그 실리콘 포토닉스에 연관된 쪽으로 확장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바라본다고 하면서 이어지는데 이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승자는 로봇 제조사가 아니라 부품 공급자일 수 있다. 여기가 나오고 있고 초기다 보니까 그래요. 예, 그런 것 같고 산업용 로봇은 액추에이터 6개, 휴머노이드는 3, 40개. 이거 누가 할 것이냐? 한쪽에서 LG전자는 그래서 손을 들어주는 것 같아요. 단 2028년, 29년 이전에는 의미 있는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은 이게 아니라 만약에 액추에이터 쪽 찾아서 그 동맹 쪽으로 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직은 별로 없어요. 근데 한다는 회사 딱 하나 있죠. 일단 그래도 규모 있게 한다는 회사가 모비스 하나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LG전자가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눈에 띄는 거는 LG노텍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함께 아틀라스형 비전 센싱 모듈을 개발했다는 것들. 그러면 이노텍이 그래도 카메라 하면은 이노텍 아닙니까? 네. 그래 아직까지 매출 비중이 그쪽이 높고, 근데 이런 쪽에서 로봇 밸류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이제 기판 쪽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벌써 투자한 것들 이제 2028년에 베트남 생산 시작하면서 기판 쪽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를 왜 그들이 좋게 보느냐? MLCC도 있겠지만 기판에 대해서도 같이 푸시를 하는 쪽들.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기판 있죠, MLCC 있죠, 또 카메라 있죠. AI 시대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노텍도 그 정도까지 해서 밸류를 줄여갈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노텍도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단 딱 보게 되면 LG전자는 다 좋은데 일단 뒤에 가야 될 것 숫자가 같고. 뒤에서 기다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딱 보게 되면은 이노텍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리포트의 내용들은 그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와 LG 이노텍의 밸류 차이가 좀 큰가요, 대표님? 네? 뭐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가격 차이가 좀 큰가요? 평가받는 가격 차이라. 그러니까 이노텍은 네. 막 올라갈 때는 그때 한때 저희 탑2 플러스라고 했었죠. 반도체 탑2 플러스. 네. 네. 뭐 증권사의 탑2 플러스라고 해서 또 반도체 외에 한두 개씩 끼워 넣었을 때 그때 가장 많이 들어갔던 게 삼성전기랑 LG노텍이었습니다. 왜냐면 급이 됐었고 그러니까 거기 계속 그래서 그것도 저희 자금들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딱 고점 찍고 자금 빠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뭘 먼저 줄입니까? 곁다리부터 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전기는 3개 다 하는데 얘는 2개밖에 없다. 이노텍을 더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다 한 거죠. 네. 근데 요거는 체력들이 여전히 된다고 하게 되면 이노텍도 낙폭 과대가 월봉 보시면 아실 거예요. 월봉 보시면 저만큼 빠졌다가 요만큼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또 외국인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사님께도 한 말씀 좀 여쭤볼게요. 휴머노이드 로봇 이쪽 관심 있으시잖아요. 네. 네.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셨는지 혹은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LG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휴머노이드에도 액추에이터를 자체 생산을 해가지고 넣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관련해가지고 아까 이제 매출 관련된 일정 제시가 된 것 같은데 좀 시차가 좀 있잖아요, 아직은요. 네. 그게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LG전자는 본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다만 이제 그 휴머노이드 자체의 퍼포먼스가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고 검증이 되면 이제 우리 정부도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산업 육성하려고 좀 적극적으로 하니까 사실 거기 국내에서 그 휴머노이드를 구매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대상에는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안 들어갈 겁니다. 그건 미국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뭐 수혜주일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